안녕하세요. 무슨 생각하고 지내? 줄여서 무생지의 고성과 김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일상에서 겪는 고유한 발견들이 어떻게 사회와 연결되고 개인의 내면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 질문하며 고민을 나누는 방송입니다. 저희는 명상의 과정이란 이름으로 지난 1년간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매달 마지막 날 각자의 마음에 질문을 던지고 글과 소리, 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매체로 고민과 지혜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모아온 순간들을 무생지 프로그램을 통해 차례로 열람하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생지의 김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성입니다. 한 달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추운 날인 것 같아요. 네, 날이 많이 춥네요. 좀 오늘 오실 때나 뭐 어떠셨어요? 올 때 우리가 지난번에는 오후 녹음을 했었는데 오늘은 아침 녹음을 하게 됐고, 그래도 출근 시간은 최대한 피해보자고 했지만 약간 겹쳐 있어서 사람들도 좀 많이 있었고, 또 오면서 오늘 이야기할 것들을 좀 읽다가 약간 멀미를 하기도 해가지고 네,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아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 네. 고생하면서 오셨네요. 아침에 네. 정말 매일매일 출근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10,000원 지하철, 10,000원 버스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면 그 체력을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다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새삼 깨닫게 됩니다. 네. 1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2월 초 녹음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달 저도 계속 이제 연말에 못했던 일들 좀 정리하는 시간 보내고 그리고 네, 계속 정리 중인 시간을 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정리 많이 됐나요? 원하는 만큼의 목표를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이제 조금씩 변화하고 싶은 것들 변화해 나가는 중이에요. 이 방송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마음이 무겁지 않고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한 해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가 입춘 주였는데 네, 좋은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가벼운 마음으로 한 해가 잘 시작되길 바랍니다. 네, 엄청 추웠던 입춘주를 지나서 저희 이제 이번 두 번째 이제 녹음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1화 때 했던 내용들을 다시 리뷰를 해보면서 좀 아쉬운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지난번에 한강 작가님의 소설에 대한 언급이 나왔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찾지 못하고 지나가가지고 그 부분을 좀 보강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고성이 그걸 좀 찾아주셨죠? 네, 지난번에 한강 작가의 소설에서 눈이 내리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게 있지 않았냐, 무슨 소설이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측만 했었는데 그것을 직접 인용하여서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작별하지 않는다 책이었었고 거기에서 인선과 경하가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더라고요. 책 전체 분량에서 4분의 1 지점쯤 되는데 거기에서 인선이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열흘 동안 무연고 환자로 분류돼서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의식을 찾아보니까 눈앞에 바로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알고 왔을까를 이야기하는 대목인데 엄마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오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고. 내가 축대에서 떨어졌던 그 밤에 꿈을 꿨다고 했어. 5살 모습으로 내가 눈밭에 앉아 있었는데 내 뺨에 내려앉은 눈이 이상하게 녹지를 않더래. 꿈속에서 엄마 몸이 덜덜 떨릴 만큼 그게 무서웠대. 따뜻한 애기 얼굴에 왜 눈이 안 녹고 그대로 있나. 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인선과 경화 눈앞에도 되게 설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눈이 막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화를 나누게 됐던 거죠.
엄마는 어떻게 그런 꿈을 꿨을까? 그리고 왜 그런 꿈을 꿨을까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엄마는 이제 제주에서 배경적으로 4.3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엄마의 아버지, 어머니, 오빠, 8살 여동생 시신을 찾으려고 얼어붙은 얼굴들, 눈이 가득 내린 시체들 얼굴들을 손수건으로 훔치면서 그들을 찾아다녔던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죽으면 몸이 차가워져서 맨 뺨에 눈이 쌓이고 피 어린 살얼음이 낀다는 걸 이라는 말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꿈속에서 자기 딸이 그렇게 눈이 녹지 않고 있으니까 얼굴 위에 눈이 녹지 않고 있었으니까 엄청 놀랐겠죠, 그 엄마는.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꿈을 꿨다라고 인선에게 이야기를 해줬던 거를 이제 인선이 경화에게 다시 얘기를 해주는 대목이었었어요. 그래서 인선 입장에서는 엄마는 그 녹지 않은 그 눈송이들이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엄마의 인생을 꿰뚫는 가장 무서운 논리라기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만 다시 읽었는데도 마음이 좀 먹먹하더라고요. 오는 버스 안에서 읽었는데. 그래서 작별하지 않는다. 책을 또 이 기회에 또 한번 다시 추천드립니다. 네. 다시 찾아보고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고성. 네. 네. 저도 작년에 정말 읽을 때는 뭔가 저도 모르게 사로잡혀서 엄청 몰입해서 후루루루 이렇게 빠져들었었거든요. 저는 그 두 주인공한테 많이 이입이 됐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랬는데 어떤 이렇게 구체적인 문장들은 또 기억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성이 얘기를 해주니까 작년에 읽었었던 그 기분도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제가 1월에 눈 오는 소리를 녹음하면서 그 눈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작별하지 않는다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눈이 이제 한강 작가님 소설에서 순환의 상징으로 쓰인다고 들었다는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순환이 그 따뜻한 얼굴에서 따뜻한 얼굴과 차가워져서 눈이 녹지 않는 얼굴로서도 설명되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또 생각해 본 것 같아요. 방금 읽어주신 대목들을 봤을 때 저는 그 엄마의 경험에서 딸의 얼굴에 눈이 녹지 않는 것을 이제 어렸을 때 시신이 된 가족의 얼굴에 몸이 차가워졌기 때문에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얼어있는 그 상태에 대한 기억이 나온 것이, 꼭 기억이 이제 4.3이라는 사건도 그렇고 한국의 여러 이제 기억이 전해지지 못하는 그런 민간인 학살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부분에 그 기억이 숨겨지고 끊겨 있었던 기억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소설에서 이 4.3의 사건까지 다가가는 주인공인 인선과 경아가 이제 이 이야기를 엄마가 그랬었지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국수집을 나왔을 때 이제 경아가 인선이랑 같이 걸을 때 그때 눈이 내리는데 우리는 따뜻한 얼굴을 가졌으므로 그 눈송이들은 곧 녹았고라고 얘기를 하는 설명에서 그렇죠. 네, 그 부분이 같이 이렇게 연동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살아있는 따뜻한 얼굴을 지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눈송이를 녹일 수 있는 그런 힘으로 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시 전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 눈이 오고 되게 슬픈 얘기를 들었지만 눈이 녹았다라는 이 말이랑 같이 전해지면서 좀 마음에 같이 뭔가 풀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소설이잖아요, 사실. 네. 물론 소재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만 허구가 가진 힘이 뭘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허구라는 말을 이야기가 가진 힘은 무엇일까라고도 생각해 보고 싶긴 해요. 맞아요. 네. 특별한 때와 어떤 특별한 계기로서 이야기가 나한테 다가오고 그것을 내가 마주하는 순간들이 어떤 특별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게도 저는 스스로 신기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냥 그런 모든 우연들을 저 스스로 해석하면서 지금의 저랑 계속 연결짓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건데 저는 신기하게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근데 최근에 또 제가 다른 일로 어떤 동료 창작자분을 만났는데 창작자 동료가 저한테 무탄트 메시지라는 책을 좋아해서 읽었는데 정신세계사. 네네. 그 책에서 눈 하나가 떨어지는 위치에도 정해진 위치가 있다라는 말이 적혀 있는 얘기를 해줬었어요. 저희가 이제 1화 때 눈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한강 작가님의 소설 얘기를 하면서 지금 또 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눈이 떨어지는 정확한 위치라는 게 고성이 방금 해주신 나한테 다가오는 이야기인 것 같다? 그렇게 좀 저는 또 해석을 해보게 되네요. 제 말을 그렇게 아름답게 해석을 해주시다니. 원래 좋은 청자가 감사합니다. 이래서 필요하다. 근데 좀 끄덕끄덕. 조금 그럴싸하지 않나요? 네, 좋았습니다. 자르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난 화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나눴고 본격적으로 이번 2화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은 근황 토크를 하기로 했어요. 지구 산책자들의 관찰 일지라는 이름의 근황 토크인데요. 우리가 이 이름을 지난번 녹음을 하고 적었죠. 지난번 녹음할 때는 이 이름을 소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 이거는 제가 지었는데 어떻게 들리셨나요? 이름 지구 산책자 관찰 일지. 저는 일단 굉장히 재밌었고 지구 산책자들이라는 말이 좋았어요.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확장시켜주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산책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이 말이 좀 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시야를 확장시켜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목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시적인 존재잖아요. 네. 영원하지 않는 존재들인데 하나하나가 이렇게 근황을 얘기할 때도 관찰 일지를 나누듯이 좀 더 해상도 높게 경험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대화로서 또 서로가 서로한테 배우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지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도 또 우리가 물질적인 거, 비물질적인 거를 나눠서 이야기하자는 측면도 그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들, 예를 들면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의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것들도 같이 다루면 좋겠다 해서 근황을 나눌 때 물질, 비물질적인 거를 같이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그 설명을 들으니까 참 잘 지으셨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네요. 그 물질, 비물질적으로 저희의 근황을 소개했으면 좋겠다고 고성이 처음 제안을 해주셨었는데 네. 그 지구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저는 이 물질, 비물질이라는 표현이 더 좀 정리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고 그게 또 물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비물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근데 그러면서도 또 너무 또 무거운 얘기 하자는 건 아니고 가볍고 속된 얘기 해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1월 말 2월 초에 설 연휴 끝날 때쯤에 붓다선원이라는 절에 템플스테이를 다녀왔습니다. 네. 얼마 동안 다녀오셨어요? 2박 3일 2박 3일 갔다 왔어요. 어떠셨습니까? 외부와 정말 단절된 곳이었나요? 제 생각보다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또 닫혀 있다면 확실히 닫혀 있는 곳이기도 했고 그 붓다선이라는 절이 거창에 덕유산 자락에 있는 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설 연휴 동안 눈이 많이 왔었는데 덕유산도 눈이 많이 오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제가 가는 날은 눈이 많이 오진 않았지만 쌓여 있었고
저 있는 동안 계속 눈이 조금씩 오는 풍경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일단 눈 내린 그 설산 풍경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 부분 정말 속세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어서 참 좋았었고. 동양화 같은 풍경이었겠네요. 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제가 템플스테이는 처음이었거든요. 되게 긴장하는 마음으로 갔고, 절에서 먼저 숙지하고 오라고 알려줬던 명상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한 채 들어가서 핸드폰을 반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절에 지내는 동안 좀 잘 못 따라갈까봐 그걸 살짝 긴장하기도 하고 지냈습니다. 네. 미리 숙지를 하고 오라고 했다는 거는 완전 초심자들은 받지 않는 어떤 뭐 중급 과정 이런 분류가 된 코스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무건 수행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인 건지까지도 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가는 동안은 무건 수행을 한다고 써 있었고, 영 모르는 사람에게 중간에 설명을 막 말로 이렇게 해주는 분위기는 아닌 거죠. 그곳이.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귀가할 때 저랑 카풀로 버스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때 동행해 주신 분들이랑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곳이 이제 명상을 주로 하는 곳으로 유명한 절이기도 한데, 뭐 다른 명상원을 다녀봤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좀 어느 정도 경험치가 있는 분들이 모이는 곳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긴 했어요. 네. 그럼 거기에서의 하루 일과를 좀 간략히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기상을 해서 이제 5시에 그 명상만 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명상하는 그 공간에 가서 아침에 108배 하고 법문 듣고 그리고 1시간 좌선하고 걷는 명상이 있어서 걷는 명상하고 그리고 일찍이 아침을 먹고 아침 먹을 때에 공덕행이라고 해서 이날 하루의 절이 운영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니까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일해줄 사람들 리스트를 적어놔요. 그럼 그걸 보고 어느 시간 동안 자기 역할이 있는 분들은 그 시간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계속 1시간, 거의 1시간 단위로 좌선 명상하는 시간, 걷는 명상하는 시간, 다시 좌선 명상하는 시간, 걷는 명상하는 시간, 자유시간 아주 조금, 그리고 점심 먹고 이렇게 해서 밤 9시까지 끝까지 계속 명상을 해요. 그러고 자고 또 다음날 아침에 같은 규칙을 갖고 생활이 되는. 명상 과정은 어땠나요? 저 자신을 정말 보기 가장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명상을 하는 일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인내력이 부족해졌고 얼마나 몸이 허한 상태이고 얼마나 두려움과 여러 가지 잡념에 휩싸여 있는 사람인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랬군요. 네네. 그러면 그곳에 물질적인 건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풍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설산의 풍경이 있었고 되게 명상에 집중하느라고 계속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무건수행이어서 이제 옆에 사람한테 말 걸지 않기 위해서 서로 이제 굳이 보지 않고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가 공덕행 시간에 눈을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눈이 와서 각자 개인적으로 좌선을 할 때에는 되게 무표정의 거리감이 있던 사람들이 그 공덕행 시간에 노동을 같이 하면서 좀 친근해지는 그런 과정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뭔가 사람이라는 물질을 조금 더 많이 관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제 몸에 되게 쫙 달라붙어 있었던 물질로는 손목시계랑 여기 도착했을 때 그 붓다 선언에서 나눠주신 하루 일과표가 적혀있는 A4 용지 한 장이랑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서 이거를 손에 꼭 붙잡고
종이를 꼭 붙잡고 다녔었던 게 기억이 나요. 어딜 가든지 그걸 들고 다닌 거예요? 네,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아, 주머니에 넣고 뭔가 핸드폰이 없다는 것이 주는 불안감 중에 하나가 시간을 내가 혼자 못 지킬 것 같은 불안감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맞춰서 어딘가로 이동해야 되고 참석해야 되고 해서 그런 거죠? 네. 뭐 명상하는 공간이 따로 있고 밥 먹는 공간 따로 있고 잠자는 공간 따로 있고 막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명상을 할 때에는 1시간마다 한 번씩 종이 이렇게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거든요. 1시간마다? 근데 저도 이틀 있어서 정확히 제가 그걸 파악하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근데 명상을 1시간 한다는 거는 꽤 긴 시간이잖아요. 네네. 근데 중간에 한 번밖에 안 알려주는군요. 그쵸. 그냥 딱 끝날 때. 끝날 때. 네, 그 시간만 알아차리게. 왜냐면 집중해야 되니까. 힘들었겠다. 근데 좋았어요. 힘들긴 했는데 그 힘든 게 처음에는 맨 처음에 앉았을 땐 너무 힘들었거든요. 앉자마자 다리 아프고 바로 일어나고 싶고 너무 참고 싶지 않고. 근데 그게 저한테 제가 요 근래 저 스스로한테 느꼈었던 스트레스였어요. 뭔가 집중력이 뚝 떨어지고 뭔가 여러 가지 일을 굉장히 많이 바쁘게 하고 있고 끊임없이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깊이 안정적으로 더 이렇게 꾸준히 가야 되는데 하나가 끝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뭔가 엄청 분산되는 느낌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계속 붕 떠 있는 불안감이랑 같이 와서 그 부분에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그때 명상하면서 내가 하나에 안정적으로 고요하게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상태구나. 그런 게 너무 느껴져서 힘든데도 이거를 지금 못 참으면은 일상에서 나는 계속 겉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꾹 참고 그냥 해봤죠. 디지털 디톡스도 되고 명상 수련도 되고 2박 3일 동안 되게 몰입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성으로 현실로 돌아와서도 뭔가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게 있나요? 뭐가 달라졌나요? 전과 후가? 뭐 사실 2박 3일 있었다고 뭐 얼마나 크게 달라지겠어요. 근데 제가 좀 변하고 싶은 시기에 간 거긴 해서 엄청나게 많이 변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 순복이라는 부분을 일상에서 틈틈이 이제 하려고 일지도 이제 그때부터 쓰고 있고 명상 일지. 네, 그냥 이 붓다 선언에서 주시는 일지가 있는데 그냥 그거 배포해 주시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들고 왔어요. 그리고 하루에 순복이 몇 번 체크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해보고 있고 조금 더 알아차림이 빨라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건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냥 그것마저도 이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변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원래 힘들어 했었는데 그게 좀 그걸 좀 바꿨어요. 네, 그게 바뀌고 있어요. 쉽지 않은데. 거기서 4시 반, 5시 이렇게 일어나서 주는 밥 그때그때 먹고 하니까 너무 피곤할 줄 알았는데 밥이 너무 맛있고 이렇게만 살면 진짜 건강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그 기운을 받고 좀 나도 건강하게 좀 살아야겠다 하는 다짐을 하면서 전보단 일찍 일어난다. 네. 추천하십니까? 네, 저는 완전 추천해요. 네. 분위기가 딱딱하지도 않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좋았어요. 언젠간 저도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추천합니다. 네. 네. 그러면 고성은 좀 어떤 근황을 보내셨나요? 저는 최근에 뭐 하나 샀어요. 뭘 사셨어요? 모니터 암이라는 걸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상 앞에서 작업을 오래 하는데 뭔가 모니터의 높낮이 이런 것도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목도 아프고 이러니까 모니터 암이라는 거를 사게 됐는데 모니터 암이 뭐냐면 모니터를
지지해주는 스탠드긴 한데 관절이 여러 개가 달려있는 스탠드예요.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각도를 튼다거나 뭐 당기거나 밀거나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여러 방향으로 얘가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모니터가 스탠드가 있을 때는 책상 전체 면적을 쓸 수 없었는데 모니터 암은 책상 끝부분만 강하게 붙잡고 있어서 조금 더 공간 활용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 암을 쓰게 됐고 그거를 쓰면서 모니터를 조금 더 필요할 때는 의자에 약간 이게 기대듯이 느긋하게 뒤로 앉고 모니터를 제 가까이로 쉽게 쭉 당겨올 수 있기 때문에 뭔가를 시청할 때 아이맥스다 나름 나한테 눈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정도로 가깝게 하진 않지만 이게 체감상 뭐 한 30cm, 50cm 앞으로 당기는 건데도 같은 크기의 모니터가 그만큼만 앞으로 나와도 되게 커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할 일을 마치고 이제 조금 여유로운 저녁을 보낼 때 모니터를 당기고 몸을 약간 뒤로 젖히면서 영상물을 시청을 한다던가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보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레슨 인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드라마인데 이거를 또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었어요. 동명 소설이 있습니다. 레슨 인 케미스트리, 보니 가머스의 작품인 소설이 원작이고요. 애플 TV에서 제작이 돼서 2023년 방영이 됐습니다. 배경은 1950년대 미국이고 엘리자베스 조트라고 하는 여성 화학자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당시 시대적으로 지금과는 되게 많이 달랐던 거예요. 여자는 가정에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인식이 너무나 팽배해가지고 여성이면서도 뭔가 화학자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 여성들은 이해를 못하기도 하고 어떤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인정하지도 않고 주변의 남자 동료들이 당연히 자기의 것인 것 마냥 가져가기도 하고 심지어 동료로 인정을 하지도 않고 아예 약간 비서 취급을 하는데 엘리자베스 조트는 꿋꿋한 믿음이 좀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연구가 있고 그것을 향해서 되게 정진하는 과학도의 면모가 되게 큰데 그 면모가 실생활에서는 주방에서도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는 반복적인 실험을 하는데 매 반복마다 변수들을 조정해 나가잖아요. 어쩔 때는 이것의 용량을 줄인다던가 온도를 높인다던가 하면서 여러 사례들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어떤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 그게 가정의 주방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불을 쓰고 물을 끓이고 소스를 만들고 뭐를 익히고 튀기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실험실의 과정과 되게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파이를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지만 만들어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뭐 밀가루 반죽을 어떻게 하느니 뭐가 어떻게 했었을 때 글루코스가 어떻게 뭉치느니 온도와 비율과 이런 거를 혼자 계속 실험을 하면서 최고의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막 하고 있고 근데 그녀는 사회적으로 좀 부적응자처럼 비춰지기도 해요. 그녀의 말투가 너무 딱딱하고 지난 화에 얘기했던 챗GPT와 정말 반대되는 말투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사회 통념적으로 하는 거칠애라던가 표현들을 할 줄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다 이게 뭐야?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게 저는 좀 좋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녀가 하는 말을 세심히 들으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고 지금 가능한 게 뭐고 할 수 없는 게 뭐고 그리고 함부로 예측하면서 헛되게 말하는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은데 그거를 안 하고 그건 나가 지금 약속할 수 없어요 라는 식으로 단언하면서 지금 말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딱 짚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게 오해를 없애기 위한 정말 효율적인 대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오해를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대화 방식의 이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편으로 하기도 했지만
현실에서나 어쨌든 그 드라마 안에서나 약간 괴짜처럼 사회 부적응자처럼 네, 비춰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녀의 실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아까는 이제 가정에서 요리를 할 때도 실험실의 태도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 드라마 중반으로 가게 되면 요리 프로그램을 맡게 돼요. TV 요리 프로그램을 맡게 돼요. 그러면서 그 요리 과정 역시도 정말 과학적인 언어를 쓰면서 설명을 하니까 엄청 캐릭터가 강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 과정에서 그것을 빗대면서 여성으로서 더 많은 가능성을 향해서 나아가라라는 되게 통찰력 높은 메시지들을 계속 요리 프로그램 안에서 통찰력 높은 메시지를 섞으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거든요. 그게 주부들한테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가게 됩니다. 약간 과학적인 사고에 좋은 예시를 보여주는 일화 같기도 하네요. 그쵸. 로튼 토마토 점수 84점이고 골든글로브 여우 주연상 후보로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한번 보셔도 재미있으실 겁니다. 네. 아까 저 들으면서 좀 재밌었던 게 이제 그 주인공이 파이 만들 때 파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실험해 나가는 그 과정 얘기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지난 1화 방송에서 구성이 그 아침 계란 후라이였나요? 아침마다 그 계란 후라이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적합하게 만드는지 계속 실험해 왔던 그 모습을 살짝 겹쳐보게 되었어요. 그게 좀 재밌었고요. 반복적인 거에 질리지 않고 즐기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반복은 전 또 하나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제가 그 부분에 취약한 사람이어서 더 눈여겨보는 부분인데요. 기록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꼭 글씨로 기록하지 않아도 내가 그러니까 그 실험 결과를 쌓기 위해서는 그 전번의 기록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 치수 뭐 얼만큼의 양을 했고 몇 도에 했고 이게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록을 반복적인 상황 안에서 내가 해온 그 행위나 실험의 연구 결과들을 정밀하게 잘 기록한 사람이 그걸 계속 쌓아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상 깊었어요. 뭔가 파이 하나를 만들어도 이걸 잘 계속 생각하고 기록하면서 해나갔을 것 같아서 그 고성도 마찬가지로 후라이팬은 어떤 유형별로 뭐 이렇게 해보면서 그게 뇌에 그걸 계속 기록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들을. 그 부분들이 저는 좀 중요하게 느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흥미로웠어요. 근데 특히 또 이 드라마를 혹시 이번 근황에 더 소개하고 싶었던 포인트 하나를 더 여쭤봐도 될까요? 뭔가 몇 가지 이제 이 드라마를 봤을 때 좋았던 포인트들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도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없습니다. 우와, 진짜 정말 그 주인공이 말하는 방식과 비슷한 것 같네요. 네,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게 8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되게 드물게 끝까지 봤던 것 같아요. 보통 주변에서 추천을 받아도 1, 2화를 보면서 관심이 많이 사그러들어서 안 보는데 네, 드물게 끝까지 봤습니다. 드물게 끝까지 본 드라마였기에 근황에 넣으셨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근래 했던 경험 처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마음에 눌러앉은 불편한 것이나 의문인 것들을 좀 얘기 나누기로도 했어요. 그래서 고성은 최근에 좀 불편했던 일이나 혹은 불편했는데 해소된 일 그런 근황이 있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보통 이 일이 전화 통화를 할 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전화가 이제 걸려왔을 때 상대방이 보통은 저보다 나이가 위이고 아니면
제가 좀 귀를 기울여서 말을 들어야 되는 대상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고 제가 여보세요? 한 다음에 가장 처음 물어보는 것이 어디니? 어디야? 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물음을 당했을 때 좀 당황스러울 때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왜 중요할까? 근데 속내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딘지를 알면 내 아이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으니까 그 전화 건 사람은 본론으로 이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장소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이 장소로서도 분명히 드러나는데 김모 씨도 마찬가지일 텐데 집에서 일을 할 때들이 종종 있잖아요. 맞아요. 더러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 있는다고 해서 노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휴식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연히 지금 무엇이든 응대할 수 있는 상태다. 응답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영어로 available한 상태다. 라고 가정하고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게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회 통념적으로는 자연스럽게 그냥 별뜻 아니기도 하지만 뭔가 더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좀 전에는 내가 휴식을 취할 때는 그러면 상대방의 어떤 요구에 바로 응답할 수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했지만서도 네. 또 어떠한 휴식은 내가 방해받지 않고 오롯하게 내가 그 휴식에 집중하고 싶을 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휴식마저도 존중을 받고 싶은 어떤 제 안에 어떤 기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개인의 시간을 함께 쓸 때 배려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고성이 이 상황에서 갖게 되는 마음은. 그쵸. 그 외국 생활을 또 오래 하셨었잖아요, 고성이. 이거는 외국 생활에서부터 생각했던 내용이에요? 아니면 한국에서 주로 하는 문화예요? 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 한국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것들이에요. 아. 네. 근데 이게 그렇다고 영어권에서는 없는 거냐는 건 아니고 비슷한 맥락으로도 쓰이긴 쓰이는 것 같은데 한국이 훨씬 더 빈도수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고성이 그 상황에서 좀 기분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내 시간에 대한 이제 배려 있는 접근을 원하는 마음이랑 동시에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내가 일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일하는 시간으로 여겨지지 않고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그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아서 그런 거인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집에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을 어떤 이미지로 우리는 머릿속에 마음속에 받아들이는가? A가 집에 있다. 근데 뭐 높은 확률로 A는 할 거 없이 빈둥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첫 질문이 어디니라고 물어보는 것과 뭐 잠깐 시간 돼? 뭐 어디야? 라고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기도 할 것 같아요. 저도 종종 어딘이라고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통화할 수 있는 소음 상황이 아닌 것 같을 때 괜찮은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혹시 시끄러운 곳에 있는지 그 의도로 어디예요? 하고 물어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도 생각이 나고 동시에 저는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도 작업을 한다는 게 프리랜서의 삶에서 남들이 봤을 때 엄청 상업적인 일을 하지 않는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입장에서 되게 친밀한 사람들은 내가 작업실에 있거나 집에 있다고 할 때 지금은 이제 이해도가 높아졌지만 그 시간이 나 혼자서 쓰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쉽게 본인에게도 시간을 내어줘도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확히 그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응하지 않으면 섭섭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는 때가 좀 예전에 많았었어요. 연애 관계에서도 그런 일 때문에 가졌던 힘들었었던 경험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받지 못하는 게, 특히나 만약에 친밀한 사람이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좀 삶이 좀 어려웠었던 기억도 납니다. 작년에도 뭔가 새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올해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 너그러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누군가의 명백한 잘못도 아니기에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마음을 여유롭게 너그럽게 갖는 성장하는 방법이 나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닌가 맞아요. 싶기도 합니다. 너그러워지자가 제 올해의 방향성 중에 하나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미 그런 방법들도 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상황들에서 저는 하게 된 선택이, 그게 집중하고 있을 때에 침해받는 그것도 어렵지만, 오히려 저는 제가 집중이 너무 안 될 때 자꾸 연락이 많이 오면은, 그 일 연락도 여러 종류의 일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이 계속 연락이 오면은 먼저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연락을 안 받는 시간? 그런 거를 오히려 좀 내가 확실하게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 집중을 해야지 마음도 여유롭고 너그러워지는 것 같기도 해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살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전화 걸자마자 어디냐고 물어본다라면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셔라. 갑자기 또 안 너그러워졌었나? 약간 앙금이 살짝 일을 살짝 몰고 하셔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떤 말로 먼저 질문을 하는 게 좋아요?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메시지를 확인할 때도 그렇고 전화를 받을 때도 그렇고 그 두 가지의 기제가 있긴 한 것 같아. 첫 번째는 내가 정말 반가워서 이것을 수락을 하고 열람을 하고 이렇게 전화기를 드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내가 이걸 들 상황도 아닌데 마음 한편에는 왜 나를 찾을까가 궁금해서, 혹시 급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걸 받을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받게 되는, 그럴 때 혹은 있죠. 보게 되는, 맞아요. 조금은 습관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어떻게 보면 내가 그거를 잘 컨트롤 못하기도 했던 것 같네요. 그런 쪽에 있어서는. 이게 사람마다 어떤 단어에 반응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이 얘기해 주신 이 맥락은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가고. 20대 때는 그냥 이거에 반감을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좋을까 막 생각하고 있다가, 어디니라고 하면 그래, 내가 범위를 최대한 넓게 잡아서 네, 지구인데요 라고 말을 할까 생각한 적도 있었어. 지구 산책자의 이름을 괜히 만든 게 아니야. 어떤 치기 어린 시절도 있었답니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담고 있었던 일상 속 사건이네요. 별거 아니라고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의문을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포지션의 질문이 있어요. 애매한 기분만을 남기고 이렇게 쑥 지나가는 대화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찝찝함을 항상 남기면서 대화들이 갔었던 것 같아요. 고성에게 앞으로 전화를 걸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무 씨는 요즘에 어떻게 갑자기 물음표가 떠오른 것들이 있었나요? 저는 지난 1화 때 얘기랑도 연결되는 고민인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붓다선언 갔다 온 이야기랑 좀 연결되는 얘기인데, 그 붓다선언 갔을 때 스님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절에 가게 된 것도 진경 스님이라는 그 절의 주지 스님
말씀이 유튜브에 계속 올라와서 계속 듣다가 한번 스님이 계신 곳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갔던 거였는데 이제 인터뷰에 가서 개인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간 기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박 3일 짧게 가서 하루 겨우 이제 머물고 그 다음날 인터뷰 뭐 신청자들은 이름을 쓰라고 하길래 이름을 그냥 무턱대고 써서 무작정 뵈러 갔는데 1대1 그 인터뷰여가지고 기다리는 자리에서부터 스님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만 들었는데. 네, 멀리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되게 온화한 어떤 느낌이 다가오면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막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방송으로만 듣던 목소리를 실제로 네. 들었던 거죠. 네. 처음으로 들었던 거죠. 네네. 연예인을 보는 그런 좋아하는 연예인과의 만남 같다라는 느낌도 살짝 한켠엔 있었는데 근데 이제 멀리서부터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정말 온화하게 어떤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목소리였고 그걸 듣자마자 이렇게 눈물이 나서 멈추질 않아서 기다리는 내내 눈물을 흘리다가 인터뷰를 하려고 스님을 마주보고 앉았는데도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울다가 눈물을 닦고 원래는 다른 여러 질문들을 하고 싶었는데 적어둔 질문을 다 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는 게 괜찮은 건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원래도 잘 우는데 작년부터 조금 더 어떤 상황들마다 눈물이 더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예전보다는 감정들이 많이 해소됐다고 느꼈는데도 자꾸 눈물이 나서 '이건 왜 그러는 걸까?'라는 질문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스님이 인제 그 불교에서는 눈물도 우는 것도 분노랑 같은 성격으로 본다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는 것도 불선업에 해당한대요. 불선업? 네. 불교에서는 이제 업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나에게 좋은 업을 짓는 걸 선업이라고 하고 나쁜 업을 짓는 걸 불선업이라고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그전까지는 계속 왜 사람들이 화를 그렇게 낼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계속 있었고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 제가 반응하게 되는 어떤 감정이 있었는데 저의 눈물도 분노랑 같은 속성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니까 납득이 좀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눈물도 인제 종류가 있어서 공감의 눈물도 있고 기쁨의 눈물도 있는데 왜 불선업이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눈물을 흘릴 때는 내 과거의 어떤 힘든 일이랑 같이 이렇게 그 기억이랑 겹치면서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과 혹은 공감하는 마음도 내가 공감하는 대상이 행복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집착하고 잘 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에 집착해서 눈물까지 나는 것이라고 스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많이 납득이 가서 눈물이 날 때 숨을 쉬면서 내가 왜 우는지 한 번씩 계속 질문을 해 보라고 그런 얘기를 해 주셨었고 그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눈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불교 안에서도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진경 스님께서는 그런 이제 설명을 저한테 해 주셨고 저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감정을 큰 범위에서 봤을 때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흘렀고 내가 왜 우는지 잘 모르는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뭔가가 더 이해하게 됐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스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는 왜 우는 줄 몰랐는데 울 때 그 눈물이 왜 나는지를 그러면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우는지 아는 것도 있었지만 '왜 여전히 울지?'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여전히라는 거는 반복적인 부분이 있나 봐요. 네. 뭔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나의 심리 상태가 어떤 관계에서 경험했던 일들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매칭이 더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일들이 해소가 됐는데도 눈물이 계속 나니까 '왜 여전히 눈물이 날까?' 내가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는데 분명히 그런 질문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스님 말씀해 주신 방향대로 생각을 해 봤어요. 눈물이 그 이후에 눈물이 날 때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정말 이해가 됐냐면 과거의 어떤 감정적인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습관을 아직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습관으로 빠져들면은 계속 눈물이 나는데 다시 생각해 보자. 지금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걸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슬픈 일이 나한테 있나? 라고 다시 질문했을 때 딱 오로지 지금만 생각하고 과거의 어떤 부분을 잠시 잊고 그랬을 때 지금 내가 예를 들어 제가 저희 동네에서 산책을 하다가 이제 집에 걸어가는 길에 갑자기 뭔가 또 울컥해서 눈물이 났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 눈물이 과거의 어떤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눈물이 난 건데 다시 지금 내가 있는 공간 상태를 다시 체크를 하는 질문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했을 때 나는 지금 산책을 하고 있고 저기 햇빛이 있고 앞에 새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지금 이건 어때 너한테? 되게 좋아. 약간 이렇게 지금은 좋네? 그럼 안 울어도 되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멈출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저에게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게 됐다? 네. 그게 숨보기 명상의 과정이랑 똑같네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게. 그 떠오르는 염의 것을 끊고 지금 숨에 집중한다는 거는 방금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잘 헤쳐나오고 계시는군요. 네, 숨보기 명상을 배워온 것 같습니다. 그 절에서. 저는 코로나 시기에 한창 심할 때 이제 노트를 막 쓰던 때가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나 뭐 좀 저한테 가진 물음들을 적기도 하고 어딘가에서 읽은 거를 마음에 남는 거를 적기도 했었을 때에 제가 또 적은 게 뭐냐면 눈물을 믿지 말자 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운다는 것이 그 울 때 하는 생각이나 뭐 경험을 정의 내려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게. 타인이요? 아니면 스스로가.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울음이 났다라면 내가 울었다는 것이 근거가 돼요. 그 관계는 되게 슬프거나 화나거나 그 눈물을 자극하게 되는 그 감정의 원인으로 내가 낙인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본래의 관계를 바르게 보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되게 단면으로만 고착시켜 놓고 묶어 놓는 거기 때문에 내 몸의 반응이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나고 나면 내가 울 일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또 있고 맞아요. 누군가랑 만나서 하호호 그 자리에서는 웃고 왔어도 내가 집에 돌아와서 좀 허한 기분을 느낄 때들도 있거든요, 저는. 맞아요. 네. 나의 웃음이 그 관계가 너무 아름답고 밝고 친근한 거를 증명해주지 못하듯이 울음도 눈물도 마찬가지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감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분노도 그렇고 기쁨도 그렇고 결국 다 찰나에 내 안에 무언가랑 부딪혀서 갑자기 뭐가 너무 웃길 때도 있고 갑자기 뭐가 너무 화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게 그 순간의 반응이지 지나고 나서 다른 상태의 내가는 또 안 웃길 수도 있고 화 안 날 수도 있고 안 슬플 수도 있고 물론 좀 절대적인 쉽게 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일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나 그런 순간들은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감정이라는 거는 그 시간에 벌어지는 사건인 것 같다. 그 감정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감정을 부정하겠다고 했던 말은 아니고 그 감정은 그 감정대로 우리가 들여다볼 일이지 내가 울었기 때문에 그건 슬프다고 정의를 내리면 안 된다는 맥락인 거죠. 네.
해석의 문제이네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순간의 반응으로 정지시켜 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입체적인 것이고 때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감정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고성도 갖고 싶다고 했던 너그러움? 그런 어떤 전 너그러움이라고 말할 때 그게 공간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방. 넓은 방 같이. 네네네. 내 방이 좁고 막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아무리 내가 그러려고 해도 다 드러나고 막 숨길 수 없이 화나고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 너그러움이라는 거는 방의 크기를 넓혀주는 어떤 활동인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너그러움을 모토로 삼아 봐야겠습니다. 따라하기. 네. 그러면 이렇게 1부를 그러면 저희 마무리하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곧 2부 저희들이 1년 동안 모아온 자료를 열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네.